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10월 9일 저녁 시간인데요.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첫 번째 소식은요. 오늘 수원에서 있었던 여당 경선 결과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상대로 이재명의 압승입니다. 거의 60%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경선 결과 중에서 최고 역시 이재명 본인의 안마당 아니겠습니까? 안마당다운 이 득표율을 기록했어요. 59.29%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낙연이는 2등으로요. 딱 절반입니다. 30.52%, 추미애가 8.75%, 박용진이가 1.45%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렇게 앞마당에서 대대적인 압승을 한 관계로 누적 투표율이요. 이재명 지사가 55.29%, 그리고 이낙연은 33.99%, 추미애가 9.11%, 박용진이가 1.61%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서울에서 이제 말미를 장식하게 되는데요. 결선 투표 없이 이재명이가 본선 진출이 이제 확정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참 걱정입니다. 이런 이재명 여러 가지 과거 이 전과 사범도 사범이지만은 지금 이 몸통으로 일컬어지는 대장동 게이트 앞에서도 속수무책인 것 같아요. 그만큼 여권 내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그래서요, 이재명이가 이제 본능을 드러내고 있어요. 어떤 본능이 있냐? 이제 어느 누구도 못 말리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격탄을 가하는 이 입장문을 내놓았습니다. 바로 이 부동산 문제죠.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해서.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이번 오늘 경선과 관련해서는요. 2천여 명의 관중이 몰려들었어요. 수원 컨벤션 센터 앞에. 엄청난 인파가 몰려드는 것이죠. 더군다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2천여 명에 육박하는 인파가 몰려들었는데 이거 과연 방역 수칙을 잘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이것도 이 관계 당국에서 분명히 밝혀라. 그렇잖아요. 아무리 선거라고 하지만 아니 룰을 지켜야죠. 더군다나 지금 현재 코로나 4차 정점을 치닫고 정점이 어디인지도 지금 모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이가 오늘 그야말로 주인공이 된 수원 컨벤션 센터 앞에서의 이 합동연설에 2,000명 육박이 됐는데 과연 어떻게 경찰 당국이 통제를 했는지 안 했는지 밝혀라 이거 하나고요. 그 다음에 형수 욕설 동영상까지 등장한 것으로 그래서 난리가 났다고 그래요. 완전히 행사장에서 뭐라고 그럴까요? 완전히 행사장에 발칵 뒤집혀가지고 불법 차량을 치워라, 동영상을 중단하라, 거석에 항의하고 이 상황에서 몸싸움까지 일어나고요. 또 차량 위에서는 일부 유튜버들이 현장을 중계하는 모습도 포착이 되고 그래서 결국 경찰이 나서서 제재하는 바람에 이 욕설, 형수 욕설 방송 이거는 종료가 됐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 내용까지도 전부 다 이 관계 당국 철저한 수사와 조사 그리고 우리 시민단체에서 이런 것도 이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았다. 그러면 당연히 고발해야 되겠죠. 예.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대장동 개발 문제와 관련된 문제. 이 프레임 전환을 아주 수시로 하는 사람이 누구니까? 이재명이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제 수원 내 앞마당에서 합동연설을 하니까요. 의기양양하고 힘을 좀 받은 것 같아요. 여태까지 문재인 대통령 비판하는 거 봤어요? 안 봤잖아요. 근데 오늘 이제 피날레 압승이 눈앞에 보이니까 드디어 문재인 대통령의 일격을 가했어요. 이러니까 친문 세력에서는 절대 이런 이재명이 용납할 수 없다. 난리를 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뭐라고 얘기했는지 또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실 텐데요.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민간업자한테 이렇게 과다한 수익이 수천억 들어간 것은 본인 책임이 하나도 아니야. 이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집값 폭등 때문이야.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그러지 않아도 지금 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빠지고 민주당 지지율이 빠집니까? 바로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이 지금 선거에서요 가장 큰 이슈예요. 부동산 정책의 실패가 곧 문재인 정책의 실패의 대명사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바로 부동산 정책 폭등 때문이고 이것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나섰기 때문에 이제는 갈라서도 나를 어찌할 것인가 라는 자신만만감이 딱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의 일격을 가한 것이 아니냐. 자, 이재명의 투기투건 전쟁 30년사라고 하는 장문의 글을 이 페이북에 어제 올렸습니다. 이 글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민간업자 이 초과이익이 격하게 많은 이유는 바로 예상하지 못했던 집값 폭등 때문이다.
그래서 2018년도 이후에 정책 실패로 인해서 26번이나 실패했다는 거 아니에요? 집값이 솟아 민간 사업자 이익이 1,800억에서 4천억대로 불어났다. 이 얘기는요, 분양 수익이 이렇게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양 수익이 늘어났다는 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배당 수익 얘기는 또 안 해요. 왜냐하면 이게 그러니까 엄청 약은 사람이에요. 배당 수익이 거의 뭐 4,040억이잖아요. 예. 이거를 갖다가, 그리고 분양 수익이 또 4천억이에요. 이거 합쳐서 8천억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2018년 3월 시장을 사퇴한 저는 그 이후 집값 상승에 대비한 분양가 통제, 개발이익 추가 환수 권한이 없었다. 저는 노스트라다무스가 아니어서 수년 후 집값이 오를지 내릴지를 몰랐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이 재당동 개발 주도한 화천대유하고 그리고 SK증권을 경유한 투자자는 3억 5천만 원을 투자해서 1000배가 넘는 4천억의 이익을 올렸고, 분양 수익은 별도로 또 4천억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게 총 8천억짜리인데 이 4천억으로 줄여서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은 그냥 투자 배당금만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본인에게 유리한 대로 이럴 때는 전략적 모성을 지킨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초과이익 환수 조항도는 그건 내 책임이 아니다 이미 했잖아요. 이익의 전반부 때문에 성남시에다가 돈을 갖다 줬다. 성남시가 5,503억을 벌어들였는데 이 전반부 이익 분야는 내가 잘해서 단군 이래 최고의 수익을 가졌다 줬다는 것이고요. 민간 초과이익 부분이 후반부는 나하고는 아무 관계없다 이렇게 지금 강변해 왔는데, 그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 논의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사실이라고 해도 배임은 어불성설이다. 당초 성남시 방침이 성남시 몫은 비율이 아닌 고정액 확보였고, 공모 조건도 성남시 몫은 고정이었으며 이를 전제로 사업자들이 응찰한 것이다. 그런데 나중에 초과이익 나누자고 하는 것은 공모 지침 위반으로 입법하고, 이를 이유로 해서 계약을 거부하면 소송 대상이 된다. 초과 손실도 도시공사가 부담하는 것도 받아들여야 하므로 성남시 몫 최대치 사전 확정이라는 최초 방침에도 어긋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요, 이 본래 도시개발공사의 개발사업 1팀은 당초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담긴 사업 형향서를 만들어서 검토를 요청했는데 7시간 만에 이것이 전략사업팀으로 넘어가면서 7시간 만에 싹 다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없어졌어요. 이것이 이제 검찰에서 수사할 목이에요. 그래서 정민용 변호사가 바로 이 전략사업팀에서 환수 조항을 삭제했는데, 그래서 정민용이가 계속 불려다니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지금 이준석과 김기현이 지금 엄청 이 압박을 가하잖아요. 특검을 받아들이라 도보 투쟁도 하고 있고, 또 이제 광주 내려가서 또 투쟁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두 사람에 대해서도 재발 깎는 짓 헛고생 계속해 주십시오 이렇게 비아냥을 하고 있어요. 그럼 뭐라고 비아냥을 하고 있느냐? 라이트 형제의 비행기 설계가 알카에다의 9.11 테러 설계가 될 수 없다. 공공환수 설계는 이재명이 했고, 민간 투자자 내부의 투자부담, 이익 배분과 사용처는 그들이 설계한 건 상식이다. 그러면서 말이죠, 국힘과 보수 언론이 단군 이래 유일한 최대 규모 이익 환수를 왜곡하고 민간업자 내부 분등 문제를 이재명이 설계해서 배임했다면서 이재명 주익에 몰두하고 있다. 100% 환수 공고 개발 막은 것도 국민의힘, 민간업자 이익에 손댄 것도 국민의힘이라고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장물 나눠 가진 자가 도둑이고 이익 본 자가 범인이다. 하차. 이게 이재명의 마인드예요. 그래서 이러한 대장동 개발 특혜 문제를 계속해서 다루고 있는 김경률 회계사, 이러한 이재명 지사의 페이스북글을 공유하면서요, 충격이다. 이재명 본인이 대장동의 모든 것을 설계했다고 자박했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요, 이 김기현, 이준석, 우중동성 토보행진한 거 이렇게 선동해 본들 할수록 국민의힘 비리만 나오고 앞으로도 계속 국민의힘 비리만 나올 것이다. 이번 대선 끝날 때까지 제발 뜯긴 정직질을 계속 해달라. 이재명의 행정 능력, 청렴성, 행정 성과를 전 국민에게 장시간 알뜰하게 홍보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린다. 얼마나 뻔뻔합니까? 이러다 보니까요, 진중권 교수가 드디어 또 칼을 뺐어요. 이재명이 도둑질하다 들통나니까 포도대장 행사를 하고 있다라는 요지의 입장문을 또 오늘 내놨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캠프 측에서도요, 이재명이 최근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공익 환수 사업이라고 주장했잖아요. 그런데 느닷없이 성남시하고 도시공사한테 이익 환수 그만 좀 해. 그리고 이익 이제 중단해. 그리고 돌려줘. 이런 또
입장을 또 내놨지 않습니까? 이거를 윤석열 캠프 측에서 다시 반박하고 나선 겁니다. 그럼 먼저요, 진중권 교수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 영화를 인용해서 비판을 하고 있어요. 이 영화 이 제목이 Catch Me If You Can이라고 하는 영화라고 합니다. 이 Catch Me If You Can의 내용은 바로 뭐냐면, 주인공이 신분을 위장하고 온갖 사기 행각을 벌이다가 수사기관의 감시망을 버리면서 감시망을 피하는 내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재명하고 비슷하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Catch Me You Can을 언급하면서 이 진 교수는요, 주인공인 사기꾼 디카프리오가 경찰이 자신을 잡으러 오자 마치 종로 수사관인 양 행세하면서 빠져나가죠. 예, 이재명이 바로 그 수법을 쓰는 겁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지금 이재명이가 뭘 지금 공부하고 있느냐?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성남시하고 도시개발공사에서 공문을 하나 보내가지고 대장동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이해관계인이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구속된 상황이다. 그러니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익 배당 부분을 부당 이익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이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달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재명 캠프의 송평수 대변인도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우선 민간 사업자의 자산에 대해 가압류 등 보전 처분을 통해 자산 동결 조치를 진행하고 향후 국민들과 성남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달라, 이렇게 이재명 지사의 대선 캠프 송평수 대변인도 입장을 어제 그렇게 밝혔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은 어제 한몸을 움직이니까요, 얼마나 지금 급하면 이걸 환수하라고 성남시에다가 얘기해요. 아니, 자기가 최고의 지적 사업을 했다고 하면서 이렇게 앞뒤 모순된 프레임을 거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 윤석열 총장의 대선 캠프의 김병민 대변인 논평을 이렇게 내놨어요.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공익 환수 사업이라고 자랑하던 이재명 지사가 불과 보름여 만에 180도 입장을 바꾼 것이다. 법적 효력이나 강제력이 없는 권고 조치로 상황을 모면하려는 이 지사의 뻔뻔함이 놀랍기만 하다. 그러면서요, 유동규 꼬리 자르기로 대장동 진실을 회피하는 이재명 지사가 부당이익 환수 운운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이냐? 성남 시민의 피해 회복을 위해서 무엇보다 우선돼야 하는 일이 경찰의 철저한 수사라는 점을 이 지사가 모를 리가 없는데 왜 본인의 신복 유동규 전 본부장의 증거인멸과 검찰의 늑장 뒷북 수사에 대해서는 왜 모른 척하냐? 이렇게 비판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진중권 교수가 얘기한 대로 결국은 영화 Catch Me If You Can이나 마찬가지로 도둑질 하다가 결국은 들통이 나니까 포도대장 행사를 한다. 예, 이런 이 비판을 받아야 싸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국민의힘에서는요, 이재명이가 이렇게 요란을 피면서 프레임을 전하고 떠들어대는 거, 이재명의 요란한 입은 그만큼 초조함의 방증이다. 이렇게 우리 국민의힘에서는요, 입장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지사가 대장동 특검을 요구하고 지금 뭐라고 그럴까요? 이 투쟁에 나선 천막 농성 중에 있는 이준석과 김기현 대표를 비판했잖아요. 앞에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참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요란한 입은 초조함의 방증이다. 예, 그러면 이재명 후보의 요란한 입이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다.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이 점점 드러나 초조한 마음이 드는 것은 이해한다. 그러면서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토건 투기 전쟁 30년사라는 제목의 이런 글과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대장동 사업이야말로 부패한 토건 선행에 맞선 자신의 전쟁이었다. 이렇게 주장한 것이지 않습니까? 확실히 이 후보는 전쟁을 펼치긴 했다. 그것은 배임과 부패 행위를 저지르는 세력과 그것을 감시하는 세력 간의 전쟁이었다. 이 후보가 어떤 쪽의 장소였는지는 대다수 국민이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요, 이 후보는 대장동 사건에 국민의힘 인사들만 연결되었다며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허무맹랑한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이 후보의 선거법 무죄 판결에 결정적 역할을 한 권순일 전 대법관을 국민의힘 사람으로 규정하는 이 후보와 민주당의 어설픔에 헛웃음만 나올 뿐이다. 예. 그러면서요, 또한 이 후보는 라이트 형제의 비행기 설계가 알카에다의 9.11 테러 설계가 될 수 없다는 황당한 비유를 들고 있다. 그러나 대장동 게이트는 알카에다의 테러를 알면서도 비행기 설계를 묵인하고 도와준 사건이다. 이 후보는 요란한 입으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릴 얄팍한 술책을 중단하라. 본인이 그렇게 당당하다면 특검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혐의를 벗으면 될 일이다. 이 후보와 민주당은 특검을 수용하여
국민들 앞에 이 후보와 관련된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이다. 예. 자, 이런 이 반박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이제요, 이 박원순 유족 측의 정철승 변호사, 아주 뭐 유명해졌죠. 바로 김영석 이 교수를 그야말로 몇 살이 먹으면 이제 그만 살아야 되는데 등등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말을 해서 일약 유명해졌어요. 예. 이 정철승이가 결국은 유사 강간 혐의, 이 성폭행, 강제추행 혐의 이런 걸로 지금 조사를 받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자, 이 사람이 누구죠? 박원순이 변호하는 사람이에요. 박원순이가 누구죠? 바로 성추행 혐의로 걸려 들어가고 극단적 한 사람이 박원순이에요. 그런 박원순이를 변호하는 정철승 변호사가 결국은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어요. 이게 이 정철승이의 실체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이 조선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강제추행을 당한 여성한테 고소를 당했어요. 근데 이 고소당한 것을 알게 된 것은 바로 정 변호사가 본인의 페이북을 통해서 이 내용을 알렸어요. 이거를 알고 조선일보가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전부 사실이에요. 먼저 정철승이가 6일자 페이북에다가 뭐라고 밝혔냐면 오늘 경찰서로부터 내가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했다라는 연락을 받았다. 고소한 상대방은 3년 전에 나를 집요하게 스토킹하면서 나와 사귀고 있고 결혼할 예정이라고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내 사무실에 여러 차례 무단 침입해서 결국 징역 1년인가 1년 6월형의 집행유예 3년의 형사처벌을 받은 여성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일보가 쭉 취재를 해보니까요. 이 여성 정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철승 변호사가 유사강간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요. 김부선이하고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 정철승 변호사의 신체 주요 부위에 대한 상세한 특징까지 경찰의 진술 조서에 묘사되어 있다. 이렇게 조선일보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소인 A씨인데요. 이 고소인 A씨는 자신의 피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 정철승 변호사 신체 주요 부위의 특징까지도 진술을 한 겁니다. 김부선이가 이재명이 특정 부위에 점이 있다. 이렇게 진술한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이 사건은 언제로 거슬러 올라가느냐? 2018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근데 이 A씨는요, 지난 5월 달에 이 강제추행과 그 다음에 유사강간 혐의로 정철승이는 방배 경찰서에 고소했어요. 그럼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 이 본인도 여러 가지 소송 관계에 휘말려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더 당할 수 있다. 이런 우려 때문에 지금까지 감추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A씨는 어떤 상황이냐면요. 당시에 사실혼 관계했던 남성에게 약속한 돈을 달라 이렇게 요구하다가 공갈, 협박 혐의로 피소를 당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정철승이는 이 A씨를 말하자면 공갈 협박 혐의로 그러니까 돈을 달라고 요구했던 이 남성의 변호를 맡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A씨는 당시 본인을 고소한 사람이 정 변호사를 만나라고 해서 늦은 시간 변호사 사무실에 갔는데 그 변호사 사무실에서 자신에게 유사 강간을 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왜 알리지를 못했느냐? 바로 그러니까 제가 고소를 당한 입장이라 이 상황에서 정 변호사를 고소하면 상황이 악화될까봐 두려워서 못했다. 이후 주변에는 피해 사실을 알리며 억울함을 호소했는데 정 변호사가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갔다. 그래서 여자로서 숨기고 싶은 사실이었지만은 정철승 변호사가 자신의 페이북을 통해서 일방적인 주장을 해 본인도 입장을 밝혀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무단 침입했다. 이렇게 정철승 변호사가 주장하고 있는데 여기 이 문제에 관해서는요. 당시 정 변호사부터 피해를 입은 것에 항의하기 위해서 찾아갔는데 오히려 저를 건조물 침입죄로 고소한 것이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도 이 건조물 침입 때문만이 아니라 다른 사건과 병합돼 있어서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억울하게 이 너무 과한 이 처벌을 법원으로부터 받았다. 이거를 항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뒷받침할 증거에 대해서는 목격자도 없었고 둘 사이에만 있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증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유사 강간이었기 때문에 몸에 남은 흔적도 없었다. 다만 당시 피해 사실을 주변에 간접적으로 알린 메시지 이런 것들은 있는데 이거는 경찰에 전부 다 제출한 상태다. 이렇게
조선닷컴에 밝혔습니다. 이 정 변호사는요, 이런 이 고소인의 주장 전부 사실이 아니고 무고죄 처벌을 받게 될 것이고, 또 본인이 그 상대 남성의 변호사로서 A씨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한 앙심을 품고 무고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정 변호사는 A씨는 당시 실형위기에 처하니까 스스로 정신병원에 들어가서 위기를 모면한 사람이고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 이상한 사람들과 장난들을 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요, 2018년도 그럼 10월에 이 A씨 유사 강간 행위를 했다라고 당했다는 주장은 이 A씨를 만난 것이 사실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정철성은 더 이상 답변하지 않겠다라면서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결국 반은 시인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겠어요? 예. 자,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고요. 또 추가적으로 몇 가지 뉴스를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요, 전옥현의 안보정론 많은 시청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